과학기술 4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우주 관련된 천체, 우주 이런 쪽의 분야의 글이라서 천문 우주 분야의 글이라서요. 좀 정보량이 많고 생소한 부분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리학 관련된 개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51페이지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대요. 자, 그럼 뭐예요? 일단 이거부터 봐야지. 얘가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겠구나. 근데 외계 행성이라는 건 뭐래요?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래. 그러니까 태양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또 열게 됐고요. 또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라기보다는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의죠. 외계 행성의 의의입니다. 자, 51페이지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속도법은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대요. 자, 여기 뭐가 사용됐대? 시선속도법이라는 게 사용됐대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별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항성이라는 건 뭐래요? 이렇게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태양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시선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주의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래. 그러니까 시선속도법이라는 거 설명할 거예요. 그치? 여기에 대한 가장 단순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요.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이래요. 이게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래요. 자, 이는 어차피 우리가 이 문장만 보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죠. 그래서 다행히도 뒤에 뭐가 나와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는 예시가 나올 겁니다. 이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너무 친절하죠. 우리가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사한 사례, 유사한 예시를 주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은, 자, 질량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로 한번 와볼까요? 어떤 물체 또는 물체의 모임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고 외력, 외부의 힘이 모두 그 점에 작용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어떤 특별한 점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네. 그래서 질량 중심은 이런 식으로 모든 질량이 모여있고 그리고 외력에 모두 작용하는 것만 같은 움직이는 점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점이라고 일단 봅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요.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각각의 중심점이 있을 거야. 모든 질량이 모이는 중심점. 그리고 이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도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완벽한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읽으면서 파악을 할 거예요.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그럼 뭐야?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이 일단 가운데에 있다고 치면은 이걸 기준으로 양 끝에 반대쪽에 위치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완전 반대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여기가 아빠라고 치는 거예요. 여기 아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중심보다 더 멀리 이쯤에 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I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게 된대요. 왜? 우리 아까 질량 중심은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큰 원을 그리면서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막 이렇게 돌 거래.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돌겠죠.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돈다. 이런 원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운동을 한대요. 그렇구나.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아빠야? 항성이 아빠야. 그치? 그래서 항성이 아빠, 행성이 아이. 항성 행성기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항성 내부에 있대요. 그러므로 행성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기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린데 이거 뭐랑 똑같아? I가 큰 원을 그린다는 거죠. 그쵸? 그리는 반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기의 질량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아빠죠. 그치? 그래서 항성이 아빠, I가 행성. 요게 지금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기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대요. 그렇대.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상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대. 그러면은 행성과 항성 그리고 관찰자의 관계도 잘 봐두시면 좋겠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항성 행성 나오는 부분부터. 항성 행성이 같은 아빠와 아이처럼 같은 주기로 원운동을 할 건데요. 누가 더 무거워? 항성이 더 무거워.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성이라는 아이는요, 어디에 있어요? 행성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은 훨씬 더 가깝대, 이게. 그쵸? 항성 내부에 있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므로란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두 사람의 전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 전체란 뜻과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까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시선 속도로 갈 겁니다. 시선 속도법의 그 시선 속도죠. 자,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래요. 자, 그럼 뭐예요? 시선 속도의 정의죠. 그쵸? 정의가 나와 있네요. 정의.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거. 우리 아까 바로 윗문단의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 있어? 다가오고 멀어지고 다가오고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관련이 있겠네.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지면은 음수값이고요. 멀어지면은 양수값이래요. 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죠? 자,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아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태양을 관찰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화성, 목성 이런 거 수성, 관찰하기가 쉬운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져요. 그치?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아까 윗문단 마지막 줄에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쵸? 항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이 말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렇게 되면 어때?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래요. 이게 어디 나와 있었죠? 여기. 대상이 관찰자에 가까워질 때 음수값, 즉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이네. 그쵸? 여기랑 이 같은 말. 자,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항성이 관찰자에게 멀어지면 아까 뭐라고 나왔죠?
멀어지면 양수값. 그래서 양수가 된대요.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행성계의 지구 중심을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킬 거래요. 그렇대요. 자,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효과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왔네요. 그치? 그래서 도플러 효과 체크를 해둘 거고요.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자,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진대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잖아. 그쵸? 항성이 관찰자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수록 이거로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치? 여기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되겠네요. 그쵸? 빛의 파장이 길어진대요. 그럼 뭐야? 아, 항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왜?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지니까. 그죠? 그리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기죠. 항성이 관찰자에게 점점 더 다가올수록 빛의 파장은 짧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고 멀어지고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 같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성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성의 시선 속도라는 거는 생각보다 감지가 어렵구나라는 거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 들어갈 겁니다. 자, 도플러 분광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선 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분광기라는 게 있대요. 자, 이거는요. 1994년에 광학망원경에 장착되어 작동을 시작했대요. 자, LOD 분광기라는 건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인 390나노미터와 681나노미터 사이에서, 자,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대. 자, 그래서 1994년 봄에 마요르와 켈로라는 사람의 팀이 뭐 했대? LOD 분광기라는 걸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 이내 영역의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대요. 동그라미가 잘 안 쳐지네요. 그죠? 아무튼 켈로는 지도 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1995년 1월에 5테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 별인 51페그를 관측했다라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관측했구나.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아, 그래. 그래서 관찰했는데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뭔지는 어차피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개기 이상을 의심했대요. 그럼 뭐야? 원래는 관측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네. 이내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해서, 아,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 뭐 요 정도의 거리겠죠.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4.21 주기로 이걸 공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래요.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씨에 달하게 뜨거웠다라고 하네요. 켈로는 지도 교수에게 그래서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대. 근데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당시 상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대요. 그런데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을 지지했대. 그렇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추가적으로 모은 모든 결과가 이전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마요르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러니까 뭐야? 아, 외계 행성이구나 라고. 자, 그들의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었대요. 그럼 이게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안 느껴지는 거야? 일단 지도교수는 안 믿었잖아, 처음에. 그쵸? 그래서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이라는 걸 들어맞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논란이 생긴 거야. 이게 진짜냐 아니냐. 왜냐면 처음에 교수도 안 믿었잖아요. 그쵸? 교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믿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이제
당연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렇지만 곧이어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이 여럿 발견되었대요. 그 중에는 뜨거운 거대 행성도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수정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와중에 2009년 갑자기 10년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 이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이라는 방법으로 발견했대요. 이 부분 예쁘게 칠게요. 통과법이라는 걸로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어났대요.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자, 이 방법은요. 시선속도법과 달리 이전에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내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전에 시선속도법은 뭐였다는 거야? 질량이었다는 거야. 우리 방금까지 봤으니까 알죠? 자, 그래서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 앞에 누가 서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그만큼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성의 존재 반지 등을 주기 등을 알아낼 수가 있대요. 자, 이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미세 중력 방법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세 번째 방법인 거죠. 그 앞에 이 두 가지 방법은 뭐예요? 시선 속도법이랑 그리고 뭐예요? 통과법이죠. 이 두 가지 말고 저것도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래요. 그쵸? 그럼 뭐야? 특이하다라는 거죠. 다른 항성계는 훨씬 다양한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알려졌대. 그러니까 모든 항성계가 다 태양계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쉬워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요 부분 있죠. 시선속도법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정보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 안 해주고 간다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색편이 적색편이 이것도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좀 설명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보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온다면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